알아듣기 좀 어렵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끔 다 이제 쉽게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자료를 보시면 그 이야기를 안 하고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결 좀 해주세요. 직접 해보셔야죠. 분홍의 대법관.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뭐 태양이 같은 거는 공중이 앞이 아니야. 공중이 앞이. 20년 거를 2년지. 좀 전에 그저 뭐야 그 여자. 하여튼 그분인데 그 어떻게 지금 자리역이야? 뭐든지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나오나요? 예. 민규야 자리 좀 봐줘. 각도 네가 좀 잡아봐. 어. 우리 단체에 대해서 내가 설명 좀 먼저 할게. 네, 그렇게. 시작합시다. 시간 된것 같은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기환의 싱크탱크 용산 포럼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의 그 나라 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자 젊은 청년들을 모시고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G 자유결사대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초청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MG 자유결사대 신재호 임원께 마이크 넘길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MG 자유결사대 운영진 맡고 있는 심재홍입니다. 저희가 먼저 질문지를 받은 게 있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답변을 좀 처음에 준비를 했었는데요. 시작하기 앞서 저희 MG 자유결사대를 창립하신 대표 이재님의 간단한 저희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대로 발언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대표님 먼저 일어나셔서 저희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G 자유결사대 대표 이지안입니다. 저희 단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MG 자유결사대는 저는 원래 보수 가정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건강한 보수의 이념과 사상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이 이제 소추가 이제 가결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30 청년들이 일어나게 만들자 해서 이 모임을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250명 정도의 청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오늘 참석한 인원들은 운영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그 캠프 쪽에서 먼저 전달해주신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인 한국 정치 위기의 본질, 자유우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관해서 저희 MG 자유결사대 분들 중에 먼저 자유롭게 발언 먼저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 위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부대표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MG 자유결사대에서 그 부대표 하고 있는 김우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한국 정치 위기의 본질
자유우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은 아주 중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리더십과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치 양극화와 그리고 이재명의 개딸, 조국의 팬클럽 등과 같은 팬덤 문화, 그리고 위기를 초래하는 정당 공천 제도 등이 있겠습니다. 어제도 저는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그 집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그날도 좌파 성향의 그 차량이 집회 인파에 접근해가지고 계속 경적을 계속 울리고 저희 집회 인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인원들 자극해서 차도로 뛰어들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그 공수처 주차장에서 안타까운 인명 사고도 있었고요. 이처럼 그 현재 정치 양극화는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갈등을 넘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팬덤 문화인데요. 정치의 팬덤 문화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성은 약화되고 권한은 과도하게 부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팬덤 문화를 설명하는 그 이론 중에 에코 체인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론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일한 정보만을 공유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에코 체인버에 갇힌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조차 진실로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마치 어린 시절 부모의 말이 우리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성인이 되면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층의 발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도 같이 좀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현재 좀 많은 문제점을 가진 공천 제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공천 제도는 정당 지도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이 정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출하거나 기존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시키는 제도는 정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욱 문제인 점은 당선 이후에 이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유권자가 아니라 공천을 결정하는 정당 지도부라는 점에 있겠습니다. 재선을 바라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이런 분들은 유권자를 바라보는 게 아닌 것 같고 정당 지도부만의 말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국민의 대표자이기보다는 정당 지도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이것이 악순환되어서 병식된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점은 그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게 저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는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재한 대표님이 하실 건가요? 네. 예, 이재한 대표님이 발제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국 정치 위기의 본질 자유우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고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재한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공천 에이전트 업계로 전략했습니다. 보수에 대한 가치 정립이 안 되어 있고 매번 당 대표 체제가 바뀔 때마다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공천만을 받고자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는 당원들이 아니라 기획 부동산 업체와 유사한 선상에 있는 정치꾼들만 난무하는 정당이 돼버린 꼴입니다. 또한 보수의 기본 이념은 자유민주정치와 자유경제시장인데 구시대적인 주장만 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게 큰 단점입니다.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하고 홍보하지 못하는 게 선거에서 패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최종 목표인 낮은 연방제를 숨기고 현란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도 무지한 국민들은 끌려다니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또한 정치적 전략도 실패했다고 봅니다. 현재 정치적 환경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대의 요구와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수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의 연대가 부족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더 넓은 지지층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장애가 됩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새로운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최진혁 부대표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청년들의 의견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남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30대 최진혁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치 위기의 본질과 자유우파는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위기의 본질은 국민들에게 제시할 비전, 방향성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비전이 무엇인지 제시할 부분의 부재가 우리 우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우파의 이름을 이제 설파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분들 또는 좌파분들은 자유우파의 이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파 진영 사람들은 우리의 이 매력적인 우파의 이념에 대해서 널리 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파 진영이 가장 강력했을 때는 우파가 우파였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파가 무엇인지 자유 진영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께 알려줄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 이제 반대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를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미래를 그려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차기 대통령 1순위가 이제 이재명 대표입니다. 단가도 있고 수많은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수많은 지지자들을 거닐고 있는 이유는 단 한 명의 지도자와 이념으로 똘똘 뭉친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과 지지의 이유를 마련해주고 또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 때문에 이 정책과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는가에와는 이제 차치하고 나서도 적어도 이제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우리의 지도자와 이념을 똘똘 뭉친 결속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두 분이서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발언을 드릴 텐데요. 애국 보수 우파 저희 한국 정치 위기의 본질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처럼 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젠다를 선점하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 얘기하면은 무엇부터 떠오르십니까? 소득주도 성장 키워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캠프 무슨 키워드가 떠오르십니까? 기본소득이죠. 이렇게 민주당은 키워드로 딱 떠오를 수 있을 만큼 확고한 비전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키워드로 정체성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전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색깔이 확실하면 열광하는 대중이 반드시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재선에 성공했을까요? 이슈를 선점하고 논란을 만든 뒤에 추진할 것을 뒤로 추진하는 그런 방법은 민주당이 많이 써왔습니다. 이슈를 먼저 주도하면 상대방은 방어하는 데 시간을 온통 허비합니다. 방어가 가능해지거나 이슈가 힘을 잃으면 다시 공격할 다른 이슈를 꺼냅니다. 이게 지난 몇 년간 무기력하게 민주당에게 당해온 패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공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싸우면, 그래서 대립각을 세우면 대중은 열광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 반만이라도 싸웠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시도지대체장 분들이 보수 유튜버들 반만이라도 싸웠으면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개를 같이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파이터가 없습니다. 파이터로 반짝 인기가 생기려 하면은 그러한 정치 신인들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보수 진영 안에서 스타를 키우지 않고 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떤 국민이 보수 우파의 가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선동선전 전략의 부재가 큽니다. 좌익 세력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컨트롤 타워 지휘 아래 일관적으로 선전선동을 전개합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당, NL계열 주사파 세력들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선동선전 전략을 키워드 위주로 이어나갑니다. 우리는 방어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보수 진영에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고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 선전선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에 의거한 정치가 고결하긴 해도 저들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부재가 뼈아픕니다. 윤통이 불법적으로 탄핵 공격을 받고 고립되어 계시는데 집회를 주도할 시민단체 세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몇몇의 대형 유튜버들이나 종교인뿐이 없습니다. 이번 계엄 이후에 집회에 제가 인생에서 처음 나갔는데 항상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집회 구호나 방향성이 전혀 전략적이지 못합니다. 아직도 구호가 전략적이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계속 나가서 말씀드려요. 국대본이나 신혜식 대표 쪽이나 정강원 목사 측에 계속해서 어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재명 구속만 얘기해서는 바뀔 게 없다. 이재명 손가락에 불과하다. 이재명이 아닌 그 어느 민주당원이 대선에서 성공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결과는 똑같다. 이재명 구속만 외치다 이재명 진짜 구속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동력이 무엇이 되느냐. 이런 얘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들어주시려고 노력은 하십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수우파 집회 종교색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 집회를 하면 중도 시민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녀요, 주변에. 그럼 그 사람들이 집회 지나갈 때 우리 집회를 보면서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만 외치고 있으면, 물론 저도 가톨릭이고 크리스찬이지만 설득이 되겠습니까? 무신론 국민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다른 종교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들 포용 안 할 겁니까? 이재명 구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구호에 매몰되면은 본질을 국민들이 모르게 됩니다. 중도 국민들은 물론이고 보수 우파 국민들도 본질을 모르게 됩니다. 부정선거 이슈, 중공이 우리 주권을 침탈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중요한 키워드를 전혀 집회에서 설득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평시에도 국난의 순간에도 오합지졸, 사분오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다시 컨트롤타워 부재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단체, 유튜버 등 보수진영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전략을 논의하고 실행할 현대판 비변사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치주의 붕괴, 좌파의 법치주의 훼손, 정의, 공정의 가치의 문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각할 땐 이지한 대표님하고 최진혁 부대표님만 발언하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발언하겠습니다. 좌파의 법치주의 훼손은 단순히 좌파 때문에 법치주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법으로서 서해 법체계는 온갖 특별법이 난무하면서 법의 체계의 이관성이 훼손되었습니다. 과거 형사사건 형량 추론이 가능했다면 성문법 체계를 따르는 한국 법에서는 현재는 형량 추론, 재판 추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별법으로 보완만 하다가 법 체계에서는 일관성, 형평성이 사라지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성문법, 즉 법문, 법률 문장에 의해 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법령 해석에 의존하는 법 체계로 변해왔습니다. 사법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결과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바로 정치 재판, 언론 재판으로 돼버린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를 누더기 법으로 국회의원 모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것을 악용한 좌파들에게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법치입니다. 이 법치가 훼손된 순간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게 되고요. 법치가 훼손되고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세상의 가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치주의의 훼손은 엄연히 이제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될 삼권 분립 중에 사법부는 지속적으로 변제와 그리고 약화가 시켰으며 이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부가 이제 행정부를 거의 괴멸시키다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이제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권한을 손에 넣었으며 이제 그 야당의 대표가 전가와 수많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라는 점입니다. 마치 법 위에 군림한 예전의 종교인을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또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지금 또 사법부에 심각한 법치 훼손을 또 목도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패한 건지 정말 예상조차도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는 이 좌파들은 자신의 부패와 이 무능함을 감출 시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차는 무시하고 법치주의라는 소중한 가치의 신뢰와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신다고 하실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주제인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대책 그리고 청년이 원하는 나라라는 주제로 발언자 지원 먼저 받겠습니다. 먼저 발언하고 싶으신 분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대표님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대책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보수는 보수의 본연의 사상과 이념을 본질적으로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 공약의 투명성에 대해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제시하는 공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 교육도 강화시켜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및 인재 양성에도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고 더 나은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내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우파 스피커 유튜버들과 함께 협력하여 청년 세대의 보수들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정치 세력 및 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큰 변화를 이끌어내 다양한 이해관계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030 청년들이 미래의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보수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갖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이겨내고 싸워내고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다음 예. 네, 발언하겠습니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대책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교. 전 세계적으로 이념, 체제 전쟁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러시아는 현재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위협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까지 동원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전면 대치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희 동북아시아의 중요 거점을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한미일 동맹을 기반한 명백한 자유주의라는 것을 어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 대한민국은 석유와 같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뛰어난 인재들과 기술력입니다. 이 뛰어난 인재들과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든든한 먹거리였던 원전 생태계를 돌려놔야 하고 미래의 기술력을 꼽히는 전기차, AI, 양자 컴퓨터 등 이 모든 기술력 또한 전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앞서 나가야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금의 이용입니다. 불필요한 부처, 생산성 없는 국가 사업, 그리고 무분별한 등으로 낭비되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나라로 사업을 한다고 예를 든다고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고객들의 니즈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모델도 없고 심지어 미래 비전조차 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천조국이라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생긴 이 시점에서 세금의 신중한 지출이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부처가 이제 좀 불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여가부입니다. 여가부는 이제 수많은 세금으로 이제 여성 우월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남녀 갈등을 부추겼으며 오히려 남성들의 인권과 피해를 만들어내고 남성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출생률과 결혼율에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수처입니다. 이미 공수처는 수년간 어떤 실적도 내지 못했으며 그 무능함과 부패함은 이미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성 없는 사업은 세월호 진상규명, 이태원 챕터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전국에 깔린 승계가 없는 보강 등으로 수익성 없는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취약계층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과 제가 똑같이 1,000원씩 받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 정치는 역사와 경제와 굉장히 밀접해 있는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 때로는 불편한 진실, 이 격동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고 편향되지 않는 교육으로
저희보다도 더 어린 미래를 책임지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장착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의 부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진흥으로 속하고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으로 일으킨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 또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인님 발언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고 제 발언을 끝으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 할 말이 너무 말씀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10시간 주셔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굳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보수 진영은 확실하고 강력하게 우클릭해야 됩니다. 중도층을 잡으려면 좌클릭한다고 잡혀지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보시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시면 합니다. 대중들은 확실한 메시지를 원합니다. 대중들은 확실한 정체성을 원합니다.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이 믿고 따르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파인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가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색깔이 확실할 때 중도층은 설득됩니다. 심지어 좌익 세력, 좌익 국민, 좌성향 국민들도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슈를 선점해야 됩니다. 이슈를 선점하고 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이려면 초당적인 당 내에서도 혹은 다른 보수우파 진영 혹은 유튜버들 그리고 일반 청년 시민들도 그리고 장년 시민들도 모두가 한데 뭉쳐서 전략을 논의하고 통일된 전략 아래서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걸 먼저 발제하겠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왔습니다. 한국이 귀국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럽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영국은 상황이 좀 낫지만 유럽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민자 때문에 홍역입니다. 여러분 런던의 백인의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백인의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50%요? 37%입니다. 이 백인은 영국 백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동유럽 이민자 포함한 백인 수치가 37%인 겁니다. 영국은 이미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과연 영국이 지금 영국입니까? 자, 민주당은 지금 이민자를 대거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이민자분들이 비율이 늘어서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의 78%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인입니다. 중국 공산당 조선족들입니다. 이들의 인구 비율이 30% 40%를 넘기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민자 문제 너무 직접적으로 목도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뺏기지 않고 우리가 대한인으로서 살아 숨쉬려면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보수우파 진영이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티베트, 위구르, 홍콩을 식민화시켰을 때 썼던 전략이 인구 박치기입니다. 한족 인구를 넣어서 인구 비율을 역전시키면 합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우리는 식민지가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제가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게 되면 이 길로 가는 것은 기정 확실시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청년이 꿈꾸는 나라라는 주제가 있길래 제 주변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네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무엇이냐?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좋다. 자유롭고 그냥 자기 일 생각하면서 자기 생활하면서 가족들이랑 평범한 삶을 생각하고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나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보려면 우리의 법체계, 우리의 사회체계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그걸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분노한 시민들이 반사작용으로 역풍을 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로 들어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보수파 뭘 강조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지키는 세력이다라는 걸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들의 자유, 카톡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무슨 직업을 결정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응당 누려왔던,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자유를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를 지지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메시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우리 두 눈으로 눈 감을 때까지 목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발제는 다 끝난 것 같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질문은 국민의힘 당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거기 이제 스타가 한 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알고 보니까 네네. 네. 처음에는 아주 우리 보수의 아주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쫓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위장 우파 처음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어쨌든 악하잖아요. 나중에 바뀌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그거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북경대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인 견해도 있고 또 공산주의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천안문이라는 그 큰 민주주의 그 사태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습니다. 십몇 년 동안 한국에 와서 유튜버로 배웠어요. 그 정도로 공산은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MZ자유개혁세대라는 이 조직을 250년을 탄탄하게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작은 뭔가의 배신이나 어떠한 뭔가의 분탕, 난동의 조짐이 보이면 저는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네, 포용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들이 이때까지 실패했던 이유고 넓은 마음으로 회유하고 모두를 안고 가려고 했던 것이 보수의 선비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닌 사람은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50명이라는 이런 건강한 정신과 이념을 갖고 있는 보수 청년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대장으로서 그런 결단력과 통찰력은 미리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신자의 냄새가 나거나 뭔가 조짐이 보이면 저는 바로 싹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키우지 못하게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 예. 마이크.
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오늘 참 좋은 내용 많이 잘 들었습니다. 좌파 우파 프로파간다 문제인데 좌파는 굉장히 쉽습니다. 선전소동하고 우파는 제가 우파 투쟁을 20년 동안 했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프로파간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안 물어봐요. 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제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그 집회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집회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회가 아닌 머리 싸움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제된 인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스마트한 인재들을 한 15명 정도로 추려서 그들에게 보수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만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여기 황교안 총리님도 계시고 또 다른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런 15명 정도의 정제된 인원을 지금 육성하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키워낸 인재들은 문화 그리고 정치계 쪽으로 침투시켜서 주사파 민주당을 척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프로파간다는 굉장히 마케팅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념과 좋은 방향성과 정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팔지 못하면, 세일즈를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면 세일즈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니즈 파악입니다. 마케팅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소비자 분석입니다. 소비자 분석을 하고 얘들이 뭘 원하는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러면 거기에 나의 진심을 끼워 팔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케팅의 기본 전략이지 않습니까? 왜 정치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안 쓰는 겁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현 상황에서 보수우파가 취해야 되는 마케팅 전략은 독립운동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중도층 시민들도 좌파 시민들도 공통적으로 분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식민지배 역사를 분노를 하죠. 우리는 남에게 지배받는 것을 공통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면 보수우파 진영에서 늘상 해왔던 마케팅인 빨갱이, 공산주의, 이념전쟁, 체제전쟁 이런 내용들 얘기를 하면 그들이 귀를 들을까요? 귀를 열까요? 듣기도 전에 귀부터 닫습니다. 근데 다른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계속 민주당 지지하면 우리 식민지 된다. 그럼 벌써부터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귀를 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의 말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찾아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계몽될 겁니다. 그게 지금 2030들이 계몽을 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선배 세대들이 했던 그런 마케팅에 지금 나온 세대들이 아닙니다. 계엄 이후에 아니 무슨 이렇게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무슨 계엄인가 하고 놀라서 스스로 찾아보니 나라가 개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 보수우파의 가치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가치라는 것이고 옳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듣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몽당할 수 있다. 그러면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전략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독립운동 키워드라는 거예요. 부정선거, 그 다음에 이런 이민법 같은 걸로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민주당과 그 친중 세력의 시도 이런 건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의 식민지화의 거대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권을 부정선거를 통해서 뺏겼고 이것을 국민들이 깨우치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2030 세대 분들이 이제 발표를 듣고 대한민국 보수가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너무도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할 문제는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고 한 근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집권 여당인 우리 뭡니까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작태로 인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래서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을 바라봤을 때 이 당을 지속적으로 존속시켜서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당을 해체하고 해체 모여로 진정한 우파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제도권에 진입할 것인가 하는 이 상황을 보는 시각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 드릴 거는, 지금 보수 우파에서 국민의 힘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 주셨던 것부터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고 있어서 앞에 이제 발언했던 부분에 좀 어느 정도 문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말씀해주신 정말 우파적인 부분들로 이제 새로 갈아엎느냐 아니면 유지하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전 결과는 우파로 무장되어 있는 당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서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당면은 먼저의 최고 우선 과제는 당이 일단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은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지를 받들어서 일단 최대한 당을 먼저 살리고 정권을 유지하는 게 먼저고, 그 뒤에 아까 또 처음 질문 주셨던 분처럼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어린 세대부터의 역사관과 가치관 교육부터 장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념에 대한 설파와 이 매력적인 우파에 대한 이념을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미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좌파 세력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장기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두 번째 질문을 좀 제대로 못 들은, 혹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지요? 질문 보시죠.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지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국민의힘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고, 그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이제는 아닙니다. 공천 에이전트 업체로 전략한 기획 부동산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게 지금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 세력들을 꺾기 위해서는 올곧은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뭉쳐서 그 세력들을 밀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신당 창당 관련해서 첨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신당 창당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신당을 창당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저도 확실하게 제가 단언컨대요. 어떤 새 정당을 만들어서 종북주사파애들 다 싸그리 밀어 넣겠다, 이런 과격한 주장까지 서스럼치 않는 정당이 하나 생긴다면 제가 장담컨대 최소 80석 얻어낼 수 있습니다. 최소 80석 얻어냅니다. 국민의힘하고 같이 경선해도 최소 80석 얻어냅니다. 국민의힘이 대세 못 이겨서 불복하고 흡수돼서 들어오면 저희는 150석 이상은 무조건 먹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국민의 힘을 움직이는 힘은 한마디로 말해서 김무성 씨입니다. 아직도요? 예, 아직도. 저 뒤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장 악랄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김무성입니다. 거기에 빨대를 꽂고 지금 당 지도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분명하게 국민의힘은 자기 정당으로서의 가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추종하는 범보수 단체가 있는데 이건 중도 보수 단체가 있는데 이 시민사회단체는 중도로서 중립에 서야 된다고 말하는데 보수 단체라면 중도 보수를 보수 쪽으로 끌어오는 입장에서 서야지 기본적인 보수 단체가 사람을 끌어안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그건 멸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지금과 같은 열정과 의지와 이런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훌륭하게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제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선관위에서 2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노조인정을 2번 하면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보수당이에요. 당은 그거는 보수당이냐 좌파당이냐는 당헌 당규로 결정합니다. 당헌 당규로 보면은 두 당 다 당헌 당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저렇게 되어 있고 저쪽에 민주당은 저렇게 있냐? 사실은 제가 선관위에서 그 정당 사람들하고 접해가지고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옛날에 민주당하고 옛날에 한나라당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민주당 세력이 다 장악했는데 민주당이 4월 10일 올해 작년 4월 10일 선거를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도 완전히 없어지고 진짜 주사파 아들이 100%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시면은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뭐 하실 거 없으면 제가 그거는 저희 청년 세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이미 주사파에게 굉장히 장악을 당했고 예전에 민주당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남았다는 사실 저희 2030 세대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보수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약하다. 그거에 대한 불만이 2030 세대에게 널리 퍼져 있는 불만입니다. 이 정도가 답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은행원 전 이병헌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 수가 200석 이하이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회 해산권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시국에 국민의힘 전원이 사퇴를 하면 그럼 국회 해산의 효과와 같은데 200석 이하가 되니까 총선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선관위 출신도 계신데 부정선거 하니 다시 총선을 해서 서버 부정선거라고 하니 수개표를 해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이제 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하기를 이렇게 영장 해서 그 압수수색 해서 이렇게가 그것은 지금 현재 현행법상 헌법기관이라 그렇게 뭐 다른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면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다 해봐야 공연불이고 이 수작업 하는 거와 전산으로 하는 거와 속도 차이 얼마 없습니다. 저는 어려운 출신인데 기껏해야 표수가 2,500만 표입니다. 한국 국가 예산이 얼마죠? 한 700조 정도 되나요? 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거 다 합산하는데 그 어려운 걸 시키면 컴퓨터만큼 더 빨리 합산 다 나옵니다. 세 보면 됩니다. 눈으로 보면 전 국민들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탄핵해서 지금 지금 헌재에 가 있는데 요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 108명 다 사퇴해서 총선하고 해보고 수급해보자. 네. 이런 제안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 생각은 어떻고 이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답변합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이게 총사퇴로 이제 당에서 이제 결정한다고 하면은 전부 다 사퇴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안 할 것 같아요. 네. 만약 그게 됐으면 탄핵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이걸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듣고 좀 놀라긴 해서 지금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하자면 저희가 제기했던 모든 부분들을 거의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저희는 이제 정치에 좀 관심도 많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도 나누지만 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청년들은 좀 지지를 할 수 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전 국민적으로 이게 될 수 있을지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예. 자꾸 제가 발언해서 미안한데 답변 한번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방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제 총선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보시다시피 국회의원들 일사불란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지금 보면 탄핵이 되면은 탄핵 결정나는 그 순간부터 5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시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단기간에 이걸 헤쳐나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놓냐 그거를 제가 보기엔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걱정이 최고 걱정이 그겁니다. 50일 만에 국민들 2030을 넘치고 전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느냐 그게 진실로 앞에 와가지고 보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저도 그게 가장 고민이고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었을 때 그 국힘 쪽의 내부 사정을 좀 알게 되었어요. 친윤계 빼고는 모두가 각계 전투하고 있고 완전히 무너진 국민의힘이라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정말 보수의 환멸감을 느꼈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7%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50%까지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52%입니까? 그럼 더 좋은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은 절대 대선에 성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세력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저희 보수 쪽에서도 굉장히 좀 정말 좀 흔들림 없는 그런 지지자들을 그런 유권자들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인재를 빨리 발굴해서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우파에는 젊은 여자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얼굴을 다 알리고 저는 모든 2030 청년들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나 아니고 사상, 이념, 모든 보수의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모으는 일들을 SNS,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뭐 네이버 밴드, 카페 이런 것들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제가 다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그리고 추후에 40까지도 얼마든지 저희 보수로 다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전화 드리면 지금 탄핵이 되었을 때 이제 대선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항상 그런 플랜 B를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제 생각에는 가장 집결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반중 친미에 가장 가까운 그 인물이 이제 이재명과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딱 등장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재명은 계속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 북한을 뛰어넘어서 그런 중국 공산화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반중 그리고 현재 이제 트럼프도 취임하면은 그런 반중 친미에 대한 그런 정치인이 한 명이 딱 후보로 나온다면은 제 생각에는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딱 근데 이제 저희가 딱 뭉쳐서 항상 저희는 뭐 경선이나 그런 등등 통해서 좀 분열이 많이 되는데 그런 한 분이 딱 나온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질문으로 넘겨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이재명에 대항할 수 있는 분은 저는 5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자로 매도되면서도 끝까지 이제 공론화를 시킨 저는 황교안 대표님이 이재명과 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고요. 저는 성경을 읽고 보수적 교회관과 교육을 통해서 보수적 이념을 평소에 갖고 있었지만 정치에 관해서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수를 차지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입법하고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왜 국회가 이렇게 의석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악습폐단을 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과연 없는 걸까,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뭐 제 짧은 생각일지 몰라도 미국을 바라보니 미국은 하원에서 어떤 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그걸 부결을 시킴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다 이제 미국의 양원제가 한국에는 왜 도입될 수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1,200만 이상의 인구수를 가진 나라에 상하원제 양당제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통한 견제권을 놔두고서라도 국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국회의 악법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도록 국회 자체의 견제 수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자체의 견제기구나 그 견제 수단에 관해 여기서 혹시 계신 이제 싱크탱크 여러분들의 관해 견제기구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국민저항권이라는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처 거기 검색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저항권이 헌법에 없는데 이것을 헌법 개헌을 통해서 넣는 방안을 통해서 혹여나 상권 분립이 무너질 시 이번처럼 무너질 시 모든 국민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정당과 국가기관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헌법 개헌안을 꼭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황교안 싱크탱크 임원분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넣고 국민들이 대만식 소개표 방법을 통해 동의할 경우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입법을 개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임원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좌파는 김어준이라는 죄송합니다. 좌파는 김어준이라는 선전 그 비공식 매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파는 그러한 우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키울 수 있는 스피커의 부재로 인해서
항상 싸움에서 밀립니다. 선전선동에서 밀리는데 저는 그라운드 C라든가 아니면은 신남성현대 이런 분들의 좀 더 우파의 스피커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김어준의 절대 이제 민중의 소리를 뺏기지 않도록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는 당 차원에서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제가 그냥 다 답변하겠습니다. 양원제 말씀하셨고 국민정화권 말씀하셨고 국회 해상권 말씀하셨는데 양원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영국도 양원제를 합니다. 영국도 양원제를 하는데 영국은 House of Common이라고 해서 하원 평민회를 운영합니다. 이거는 우리 국회처럼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이고요. 이들이 입법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서로 표결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면 바로 입법이 되느냐? 아닙니다. 사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원은 네. House of Lords라고 합니다. 귀족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귀족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입니다. 그러면 누가 임명하느냐? 왕이 임명합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 임명하느냐? 원래는 전통적으로 세습제였습니다. 귀족원들이. 그러나 이제 현대 민주주의가 점점 진행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영국 상원 의원은 거의 다 대부분 90% 가까이 새로 임명된 평민 출신 귀족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귀족원이 되느냐? 한 분야에서 입지전적한 업적을 세우면 기사자기를 내리고 귀족원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들 중에 e스포츠나 게임 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분이 계실까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셧다운제 같이 e스포츠나 게임 산업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페이커 같은 분이 귀족원으로 임명이 돼서 상원에서 자리를 한다면 게임 관련 법안, e스포츠 관련된 법안은 전문가인 페이커와 그 다른 귀족원 분들의 심의를 거치게 되겠죠. 상원은 새로운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거부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통해서 하원이 엄청나게 멍청한 법을 만들지 않게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국식 양원제에는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귀족원을 누가 임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식 양원제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지. 예, 그래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상원을 임명한다 그러면 좌빨 애들이 다 난리를 칠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상원 의원 임명한다 그러면 보수 진영이 다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필수 불가결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왕정 지지자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양원제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양원제의 기원은 주들의, 그러니까 나라들의 연합이라는 건국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원래 13개의 다른 나라들이 United States, 스테이트들이 합친 나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구 비례로 하원을 만들었을 때 인구가 적은 주는 왜 우리의 주권은 쟤네 주보다 적느냐의 의문에서 출발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각 주마다 동일한 인원의 상원을 배출하는 게 미국 양원제의 근간입니다. 근데 이 미국식 양원제는 또 문제점이 있는 게 어차피 상원 의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영국식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저는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단원제의 장단점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양원제를 주장하기에는 양원제 또한 문제점과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발전하는 것은 좀 지금 상황에서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국민정권 말씀하셨는데 국민정권도 사실 미국 헌법에 그 근간을 두고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대부분의 권리를 포함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응당천부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일일이 다 적으려고 시도를 하면 여기 리스트에 없는 권리는 안 지켜줘도 되는 거야 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는 수호한다는 식으로 헌법을 보통 씁니다. 유연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정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나라의 헌법들을 참고하면서 국민정권이 우리의 천부적인 권리구나, 하늘로부터 우리는 응당하게 태어났을 때부터 받은 권리구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정권을 굳이 헌법에다가 넣을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국회 해상권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을 갖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때 악용의 사례를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거를 언급을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좌익 세력이나 중도 진영 시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쉽게 공감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으로 갔을 때 견제할 만한 수단이나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오늘 우리가 모여서 발언을 해가지고 그거를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나중에 시국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라가 궤도로 돌아왔을 때 이 문제를 좀 몇 달간 기간을 두고 진지하게 싱크탱크에서 계속 주제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김어준 우파 스피커 이런 내용은 이미 그라운드 씨나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미 성장을 하고 있고 그걸 당 차원에서 밀어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경쟁력, 그게 또 자유우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자유경쟁 시장 속에서 스스로 혁신하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라운드 씨가 되게 많은 성장을 이뤄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원을 해버리면서 성장 동력을 오히려 깎아먹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냅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겠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장소를 비워줘야 돼서요. 모여서 사진 한 장 찍고 그 시간을 맞추도록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앉아도 계시고 네. 우리가 뒤에 쓸게요. 정리한다고 다 나와 주십시오. 니는 우리 거 찍는 거야. 니는 우리 거 찍는 거야. 대표님이 계시다가 손님이 오셔서 30분에 또 행사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 행사 그 일하시는 분이 오시는 모양입니다. 저기 옆에서 찍어. 박성천 합성해서 지금 찍어 지금. 선생님 안 보세요? 뭐 사진 같이 안 찍으면 찍으세요. 저희 하나 둘 셋 멸공할까요? 예. 하나, 둘, 셋. 멸공! 찍은 거예요? 좀 말 좀 해주세요. 말을 하세요. 너야 너. 찍어도 말을 해야지. 여러 번 찍으세요. 여러 번. 동기 씨 여러 번 찍어주세요. 알아서 찍어. 열공 한 번 더 합시다. 최과장님 찍어. 최과장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멸공! 하나, 둘, 셋. 멸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